김성환의 시사야. 영구 결번이라고 하면 스포츠를 떠올리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위대한 선수를 기념하기 위해 그가 사용하던 등번호를 영구히 사용하지 않도록 빼놓는 것이죠. 혹시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보와 보물에도 영구 결번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흔적의 역사 시간, 오늘은 문화재 영구 결번에 얽힌 얘기를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이기환 선임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이 문화재 얘기하는데 영구 결번 얘기하니까 왠지 좀 어색하기도 한데요. 영구 결번이 예고된 국보문화재가 있다면서요? 예, 최근에 그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위원회를 열어서 국보제 168호 이름이 좀 어렵죠. 백자 동화 매국문 병이라는 그 국보의 지위를 박탈하기로 결정을 하고 지정 해제를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이의제기가 없으면 국보 제 168호는 영구 결번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근데 지금 이제 스포츠 얘기도 했지만 위대한 선수였을 때 영구 결번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 백자동화 매국문병은 엄청나게 큰 가치를 가진 것은 아니고 자격이 없어서 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2018년 11월인가요? 제가 제기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보 168호 매국문 병, 이게 사실은 1974년에 매화와 국화를 그린 15세기 작품인데 병의 윗부분이 좀 깨져서 수리하긴 했지만 국내에서 유일하게 중국 원나라 양식과 비슷한 그런 조선시대 백자라는 가치를 평가받아서 국보로 지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름의 비밀을 조금 힌트를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매국이라고 하는 거 그 한자 뜻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앞에 그렇습니다. 화자가 붙은 게 왜 그랬는지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워낙 우리나라 문화재 이름 붙이는 게 다 한자여서 좀 어려워요. 우리말로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전에 그 좀 편하게 이렇게 그 보통 뭐 문양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기법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되게 정직하게 이렇게 이름 붙이긴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 동화라는 건 뭐냐면 붉은색을 내려고 발색제로 굴이 있잖아요. 동을 사용했다라 그래서 동화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매화와 국화를 그린 백자병이다 해서 이제 백자 동화 매국문병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연구자들이 이게 이제 국보로 됐는데 약간 좀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따가운 시선으로 계속 이제 바라보기 시작을 했어요. 왜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죠? 근데 원래 이제 지금 붉은색 안료를 썼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조선에서 붉은색 안료를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거는 18세기 이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선에서는 붉은색보다는 순색을 선호를 했고요. 태종 임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붉은색은 기본적으로 외국산 사치품, 사치색이다. 그래서 붉은색이 들어간 그릇이나 장식품은 진상하지 마라 라는 엄명까지 내렸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붉은색을 내는 어떤 구리는 800도 이상의 고온에서는 색깔을 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뭐 휘발이 되거나 아니면 유변 현상이라 그래가지고 뭔가 색깔이 좀 바뀌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되게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조선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동화 백자를 좋아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무엇보다도 잎부분이 좀 깨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흠결도 있었고요. 그런데 왜 국보로 지정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붉은색을 좋아하지 않는데 조선에서 근데 15세기에 제작된 유일한 조선 백자기 때문에 희귀성이 있다라는 인정을 받은 건데 연구자들이 근데 계속 볼 때 이 백자는 조선에서 제작된 게 아닌 것 같다. 원나라 때부터 제작되기 시작한 중국의 유리용 자기인 것 같다라는 의견이 계속 제시가 됐습니다. 유리용이라는 거는 이 붉은색을 내는 안료의 중국 용어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계 의견을 반영을 해서 국립중앙박물관의 유물소개란을 보면 백자 유리용 매화 국화무늬 자기라는 이름으로 국적은 원나라라고 이제 바꿔놨어요. 그런데 이제 문화재청 유물소개란에는 백자, 동화, 매국문 자기, 뭐 병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냥 국적을 조선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문화재청 따로, 국립중앙박물관 따로. 그래서 제가 이제 2018년에 그 제목을 이중국적
백자라고 이중국적 해서 이제 백자요. 제목을 좀 붙여갖고 네. 어찌 해야 되는 거냐라는 주제로 기사를 썼는데 이후에 그 기사도 보고 이제 여러 전문가 의견을 봐서 문화재청에서는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네. 유물의 국보 적격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이거는 뭐 국보에서 해제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점이요. 우리나라 국보로 지정이 되려면은 꼭 우리나라 거야만 됩니까? 원래 그 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보면 외국 문화재라도 우리나라 문화사에 큰 영향을 끼친 작품은 국보나 보물로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화재위원회에서 이번에 이 백자는 출토지나 유래가 조선시대와는 연관성이 불투명하다. 이거는 원나라 백자라는 거고요. 네. 또 같은 종류의 도자기가 중국에 상당수 남아 있어서 희소성도 떨어진다. 그리고 작품 수준 역시 우리나라 도자사에 영향을 끼쳤을 만큼 뛰어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최종 판단을 했는데 뭐 중국이 여러 개 있고 뛰어나지도 않은 작품 이런 거를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보로 이렇게 놓기에는 자존심이 좀 상한다. 뭐 자존심이 상하고 문제가 있는 거는 맞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예. 그랬습니다. 맨 처음에 왜 이런 평가들을 안 내렸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그렇게 해서 국보 해제가 최종 결정이 되면 영구 결본으로 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도 그렇게 했던 적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두 건이 있는데요. 이게 이거 274호하고 278호 두 건입니다. 274호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1992년에 국보로 지정됐다가 4년 만에 해제된 이른바 그 귀한 별 황자 총통이라는 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요. 그 총통 이 현대에 들어서서 만든 건데 옛날 거라 가짜. 그렇습니다. 그 사건이 맞아요? 맞습니다. 그 사건입니다. 1992년은 8월 10일 날 우리가 한산대첩으로 유명한 그 한산도 앞바다에서 당시 충무공 해전유물 발굴단장인 황모 대령하고 하사관 한 명이 인양했다는 유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물에 1596년 6월에 제작한 별 황자 총통이라는 명문이 있고 또 귀함 그러니까 거북선의 황자 총통은 적선을 놀라게 하고 한 발을 쏘면 반드시 적선을 수장시킨다라는 놀라운 명문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이거 엄청난 발견이잖아요. 거북선에서 실제 사용한 총통이 나왔다고 하는 거는. 그렇죠. 거북선도 발견을 못하는데. 네,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청 전신인 문화재관리국에서 이 조선시대 무기연구자인 육사박물관장을 현장으로 급파하고 그 진품 여부를 감정하게 했는데 뭐 진품이 틀림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급하게 이 국보 지정 절차에 돌입을 했는지 인양된 지 3일 만에 문화재관리국에서 긴급 문화재위원회를 엽니다. 그리고 실물 조사라든지 토론 이런 것도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 갖고 그 회의가 30분 만에 끝나는데 결과는 뭐 만장일치 국보 지정이었죠. 이건 너무 졸속인 것 같은데요. 최소한 그래도 그렇습니다. 학계에서 이걸 분석할 시간 정도나 아니면은 여러 관점으로 좀 분석이나 과학적인 검증을 좀 해야 할 시간들 뭐 예를 들면 6개월이면 6개월, 그렇습니다. 1년이면 1년 이런 식으로 좀 유예를 해놓고 있다가 나중에 충분히 검증하고 지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한 말씀이시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참석한 문화재위원들이 면면을 보면 굉장히 화려하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쟁사라든가 과학사 전문가가 단 한 사람도 없었고 그냥 서지학이나 불교미술 미술사 전공자 뭐 이런 사람들만 있었으니까 그냥 땅땅만 친 건데요. 이게 인양된 총통의 성분 분석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였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왜 그랬나라고 이유를 보니까 그 인양된 총통을 청와대에 보내기도 하고 그 보낸 다음에 다시 해사박물관으로 내려보내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심의를 하지 못했다라는 해명이 있더라고요. 좀 황당한 얘기죠. 지금 거기에 한산대첩으로 유명한 한산도 앞바다에서 유물 발굴됐는데 그게 정말 그렇게 대단하다면서 자 청와대도 한번 보지 뭐. 그래서 청와대를 갖고 와요. 그 예전에 뭐 그래서 저기 문양왕릉 발굴품 같은 경우는 청와대 또 가가지고 뭐 박 대통령이 끼워보게 됐다라는 그런 뒷소문도 있는데요. 그것이 헛소문이길 바라지만 또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청와대까지 보고된 유물이고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고 문화재위원회로서는 솔직히 그 해군의 공식 기구인 유물 발굴단이 정식으로 인양한 거다라는 거. 그다음에 임진왜란 전문가인 해사박물관장 그다음에 현장에서 유물을 본 전문위원 이런 사람들이 평가를 했는데 이건 진품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총통이 귀함 벼랑자 총통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제 국보 274호라는 번호를 얻게 된 거죠.
이렇게 귀한 국보를 발굴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뭐 이 총통을 발견한 황모 대령인데 발굴단장은 보국훈장 3일장을 받았는데 이 되게 재미있는 거는 참 웃픈 이야기인데요. 네. 한 발을 쏘면 반드시 적선을 수장시킨다라는 명문, 이거는 그 당시에 대한민국 해군의 슬로건도 됐다 그래요. 그리고 해군이 또 이 총통을 바탕으로 해서 실물 복원도 하고 포격 실험도 실시하고 뭐 이런 호들갑을 떨었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대언론 뭐 일종의 언론 플레이를 했다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예. 근데 어떻게 가짜라는 사실이 밝혀졌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3년 8개월이 지난 96년 1990년 4월 말이었는데 광주지검에서 이 변호사법으로 구속된 수산업자를 수사를 하다가 네. 뜬금없이 1992년에 인양된 거북선 총통 가짜였다라는 진술을 뜬금없이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사가 이게 아니 이상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문제의 총통을 인양했다는 황모 대령을 은밀하게 소환해서 조사를 했는데 네. 이 황 대령의 진술이 수상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완강하게 부인을 해야 되는데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나도 그런 소문 듣긴 했는데 아이고 뭐 해군의 명예를 좀 생각하셔서 덮어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수상하게 여겼을 거 아닙니까? 이상한 당연하죠. 거잖아요. 그걸 책임지고 유물을 인양한 사람인데 예. 그 사람이 덮어달라 그러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는 이거는 뭐 이게 범인이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도리어 당신이 해군의 명예를 좀 생각해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라고 이제 설득을 해갖고 이 전문을 밝혀냈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황 대령이 이걸 조작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된 겁니까? 이 원래 황 대령이 자기가 이제 단장을 맡은 해군 유물 발굴단이 해체된다는 소문을 듣고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그러고요. 네. 별다른 발굴 성과가 없으면 발굴단이 해체가 되고 또 이 준장 진급이 3개월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급 기회를 잃을 수가 있다. 계급 정년에 딱 걸려가지고 뭐 그런 거죠. 네. 같죠. 그래서 이제 희대의 사기극을 그래서 벌였다는 겁니다. 아이고 이거에 온 나라가 진짜 저도 기억할 정도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떠들썩했던 네. 사건이었는데, 그런데 가짜 총통을 그래도 그럴싸하게 만들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싸하게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골동품 업자면서 철물 전문가인 한테 이제 500만 원을 주고 황 대령이 가짜 총통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철물 전문가가 한술 더 떠가지고 아까 네. 얘기했던 뭐 한 발을 쏘면 적선이 반드시 뭐 수장된다, 이런 명문까지 새겨놓고. 이게 어떤 그 근거가 있는 명문이 아니에요? 근거가 없죠. 그냥 자기가 만들어 써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1년 동안 허공약품 속에 넣어가지고 약품을 부어가지고 강제로 부식시키고, 왜냐하면 골동품이라고 이제 만들려고 그랬다는 네. 건데요. 근데 사실 이 사건을 맨 처음에 진짜라고 판정했던 해사박물관장 있잖아요. 네. 이 사람도 연루가 됐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총통을 바닷속에 빠뜨려 놓고 이게 살짝 인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인양 쇼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그 같이 고무보트를 타고 이 가짜 유물을 던지러 나갔던 하사하고 이제 죽을 때까지 이거는 뭐 이렇게 발설하지 말자라고 네. 약속을 했는데 뭐 완전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뜬금없는 그런 진술이 나와가지고 결국 덜미가 3년 8개월 만에 잡히게 된 거죠. 요즘 같으면은 이게 안 됐을 거예요. 아까 그럼요.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당시에는 인양하자마자 청와대에서 보겠다 가져가고 네. 뭐 이거 진품 맞습니다 이러니까 막 사회적 분위기가 휩쓸려 가지고 그렇게 된 네. 건데, 이 요즘 같으면은 그 뭐 성분 분석 같은 거 하면 금방 나오는 거잖아요. 금방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가짜 총통이 들통난 후에야 이제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내가 보니까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400년 동안에 이제 해저에 묻혀있는 유물인데 지나치게 깨끗했다라는 거가 있고, 그다음에 글씨도 또 너무 선명했다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 명문에 보면은 조선시대 때 사용하지 않았던 글귀들이 보였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임진왜란 당시의 문헌이나 역사서를 보면 뭐 적선이라든가 또는 수장이라든가 이런 표현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우리나라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렇죠. 그때 찜찜했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그럼요. 항상 잘못된 거죠. 그리고 당시에 졸속으로 이제 국보가 지정된 직후에 이제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성분 분석을 했습니다. 네. 했는데 아연이 8%나 포함이 돼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도 그냥 넘어갔다는 건데, 왜냐하면 아연이 열에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연의 함유량이 높으면 이거는 뭐 대포가 망가질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네. 이제 그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도 이미 뭐 같은 국가기관 해군에서 발굴을 한 인양품이고 뭐 진짜 객건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갖고 그냥 넘긴 거죠. 그러면 국보에서 언제 해제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해 8월에
96년 8월에 문화재위원회가 다시 열려서 이제 국보 해제를 결의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274가 영구 결본이 된 거죠. 자기들이 졸속으로 지정해놓고 자기들이 이렇게 해제하는 참 한심한 일이 벌어진 거고 이거는 정말 한국 문화재 역사상 가장 낯뜨거운 일이었다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사실 해군도 이순신 장군의 후예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씻을 수 없는 오욕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그 274라고 하는 번호는 영광스러운 번호가 아니라 이제 부끄러운 번호로 기억되고 남아 있겠네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뭐 그것도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되는 네, 그렇죠. 그런 번호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영구 결번 사례가 있습니까? 예, 278호입니다. 그 270번대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문화재관리국에서 1993년에 조선 태종 때 1411년에 발급한 공신 녹건으로는 처음으로 발견됐다는 이형 원종 공신 녹건 이걸 이제 국보 278호로 지정을 한 거거든요. 이게 원종 공신 녹건? 이게 예. 뭐죠? 이게 공신 녹건이라는 게 뭐냐면 이 개국 때나 뭐 전쟁 때 혹은 반란을 진압할 때 특별한 업적을 세운 공신한테 내리는 증명서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원종 공신이라는 거는 정식 공신은 아니에요. 네. 그러나 어느 정도의 공적을 인정받은 사람들을 원종 공신이라고 인정을 하고 증서를 내릴 때가 있는데요. 이거를 원종 공식 녹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공신은 아니지만 공신 대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정공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작은 공로를 세웠으니까 내가 공신 대우를 해줄게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 유물은 27년이 지난 2010년 6월 10일 날 이게 이제 보물 1657호로 격하가 됩니다. 그래서 국보 278호도 영구 결본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 사이에 그러면은? 진짜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진짜요? 예, 진짜 공신 녹건이 나타난 건데요. 원정 공신 녹건이 아니라 정공신 녹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태종이 1401년에 제2차 왕제의 난을 평정을 하면서 이 공훈을 세운 47명을 이른바 좌명공신의 자기를 내립니다. 이 좌명공신이라는 거는 임금의 명을 받아서 임금될 사람을 잘 보좌했다라는 뜻인데요. 요 47명의 정공신 이들이 핵심 공신인데 네. 이 중에 3등에 해당되는 마천목이라는 장수의 공신 녹건이 증명서가 2006년 보물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서가 이제 접수가 된 거죠. 이 형은 언제 원종 공신이 된 겁니까? 이제 마천목 같은 분이 정공신이 된 지 10년 뒤에 정공신에 들지 못한 그런 83명을 그냥 공신 대우로 책봉을 하거든요. 이게 자기를 내리는데 그때 이영이라는 분도 공신 대우로 이제 된 거죠. 그럼 이게 격이 안 맞는 거네요. 그렇죠. 네. 공신 대우 증명서가 국보인데 네. 진짜 공신 증명서는 보물이다. 이게 뭔가 안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신 대우 녹건이 국보인데 정공신 녹건은 보물이 되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결국에 2010년에 국보였던 이형 원종 공신 녹건 이게 이제 보물로 격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네. 둘 다 보물이 되거나 되지 네. 않고 그냥 네. 둘 다 국보가 되면 안 되는 건가요? 두 가지 다. 원래 요새 웬만한 그 유물은 바로 국보로 이렇게 지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물로 지정했다가 네. 나중에 이제 몇 년 뒤에 국보로 승격을 하는 절차를 봤는데 이게 사실 뭐 마천목 공신 녹건 이것도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국보로 승격할 수는 있겠죠. 그렇게 돼도 진짜 공신록이 있는데 공신 대우하고 같은 반열에 있어서 국보 대접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네. 원종 공신 녹건이 보물로 격화가 됩니다. 참 이게 제가 연도를 보니까요. 92년, 93년도에 벌어진 일이에요. 네. 두 가지가 다가 네. 이게 그 시대가 이렇게 유물을 발굴하고 그걸 국민한테 많이 좀 홍보하고 싶었던 욕구가 좀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개인의 어떻게 보면 그 출세욕 이런 게 또 거기에도 또 컸지 그게 않나 그런 게 있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네. 좀 되게 옛날 얘기죠. 어떻게 네. 보면 지금은 그럴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헌정의 역사 시간 이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규환 선임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